네, 서울대학교 김태우 명예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기조 강연을 하게 된 서울대학교의 김태우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에 너무 신나는 공연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많이 들뜨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속에 가장 중요한 소위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속에 어떤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많은 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행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죽음의 문턱에 다가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하늘이 파란 것도 행복이고 얼굴에 스치는 바람도 행복이고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행복, 진짜 중요한 행복은 바로 여러분들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과연 행복했는가? 우리 과거에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매불망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 32살에 순국하셨습니다. 윤봉길 의사 24살에 순국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 만 17살에 비참하게 순국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즐기고 있는 행복을 저 의로운 젊은이들은 저 꽃다운 나이에 우리와 같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국가가 무능하면 젊은이가 먼저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능해서 희생된 젊은이들은 저들뿐만이 아닙니다. 물경 4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년들이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혹한의 만주골판에 아니면 혹서의 남양군도에 끌려가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지금 그 유골도 찾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또 20만 명에 해당하는 조선 처녀들이 근로종신대라는 이름으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영혼마저 갈갈이 찢기고 아직도 그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불행했을까? 젊은이들이 불행하면 기성세대는 행복했을까요? 아들, 딸을 저렇게 뺏긴 부모들은 행복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불행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불행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시저 같은 영웅이 나오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징기스칸이 나오면 몽골이 지배하고 나폴레옹이 나오면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산업혁명이 터지고 나서는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신분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 성공한 민족은 전부 지배자가 되고 산업혁명에 실패한 민족은 전부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산업혁명의 성공은 풍요와 행복을 약속했고 산업혁명의 실패는 가난과 불행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혹간 정치적인 식민지를 면한 나라가 몇 개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식민지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식민지나 경제적인 식민이나 민초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산업혁명에 실패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는 그래프가 농업사회의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모든 농업사회의 경제성장은 성장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감속하는 성장의 행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감하는 농업 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속하는 성장과 가속하는 성장의 차이가 눈에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 행복한 나라와 불행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를 아주 간략하게 그래프로 도표를 그리면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사람들은 대분기라고 부르죠. 이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기, 행복과 불행의 분기, 그리고 풍요와 가난의 분기.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몰려왔을 때 일본은 재빨리 산업혁명에 편승했는데 우리는 산업혁명을 거부한 것과 그런 고초와 불행을 자초하게 됐죠. 그러나 머지않아 두 번째 대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대분기가 이름하여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산업국가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해서 훨씬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행복한 사회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4차 산업혁명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유행하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아무도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더스트리 4.0, 소사이어티 5.0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지 그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이름이 다를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연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이 유행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들은 다른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하는가? 성공해 본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알기 때문입니다.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선진국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차 산업혁명 정말 중요한 대변혁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가?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1차 산업혁명을 정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각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하나로 통일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만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업사회를 현대 산업사회로 바꾼 것, 그것이 혁명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학자들이 앞서서 1차 산업혁명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2차 산업혁명도 나눠서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1, 2차 산업혁명이 과거 농업사회를 현대 산업사회로 바꾼 대혁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산업혁명을 여러 개로 쪼개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산업사회를 미래 지식기반 사회로 바꿔갈 대혁신, 그 큰 변화가 뭐냐? 바로 지식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저도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횟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꾼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현대 산업사회를 미래 지식기반사회로 바꿔갈 지식산업혁명 혹은 4차 산업혁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뒤늦어서 엄청난 불행과 고초를 겪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 지금 행복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저 함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행복한가 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995년도에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돌파하고 1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국민소득 3만 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들은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을 돌파하는 데까지 5년, 길게는 9년 걸렸습니다. 10년이 지날 때까지 3만 불에 도달하지 못하고 선진국으로 등극하지 못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년째 아직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율이 바뀌면 연말쯤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쯤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독일이나 일본이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하던 90년대 중반의 3만 불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4만 5천 불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선진국의 꿈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하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왜 또 불행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열심히 연구해서 발간한 책 이름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축적의 시간에서 지적한 게 뭐였냐? 일본은 150년 전에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기술과 노하우와 모든 것을 축적해 왔습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했고 실패의 경험도 축적했습니다. 그 축적이 모여서 오늘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경쟁자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은 산업화가 우리보다 늦었습니다. 90년대에 개혁 개방을 시작했는데 나라가 워낙 크고 또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미래를 향해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축적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를 축적할 때 중국은 10개, 20개씩 축적해 나갔다는 거죠. 엄청난 공간적 축적의 결과로 지금 세계적인 강국 G2 미국을 앞서겠다는 꿈을 가진 이렇게 강력한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늦게 축적을 시작했고 중국보다 나라가 작아서 조금씩밖에 축적을 못해서 결국 우리가 충분한 축적을 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선진국의 꿈을 키우지 못하고 선진국에 다가가고 있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까요? 주요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4분의 1,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로 따지면 5분의 1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인당 소득은 뭐 그거보다는 좀 높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보시는 양적인 지표보다 밑에서 보시는 질적인 지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바로 시간적인 축적에 성공한 일본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올해까지 1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화를 시작한 지 이제 50년이 갓 넘었죠. 일본의 산업, 일본의 과학기술의 역사는 우리의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이 과학기술과 산업의 효과는 누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적 축적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축적을 했는가? 중국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국토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규모가 큽니다. 물론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높고 잘 삽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적인 지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간적인 축적에 성공한 중국과 공간적인 축적에 성공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국토가 96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고 중국은 인구가 14억인데 우리는 5천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공간적인 축적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냉엄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야, 우리가 단군 이래 이만큼 잘 사는 적이 있어? 이만큼 잘 살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불행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한테 간악하게 수탈당하던 일정 시대하고 지금을 비교하거나 한국 전쟁의 폐허와 지금을 비교해서 잘 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더 잘 살게 된 것은 별로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통인신라의 고도 서라벌, 그때 우리나라 신라의 국민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하면 잘 살게 됐다고 느끼는 이유는 산업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잘 살게 된 거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소득이 2만 불이나 되잖아, 이만하면 됐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들을 3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성세대는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소득 100불이 한다는 나라를 2만 불 되는 나라로 만든 분들이고, 이분들은 부모님을 정말 잘 공양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교육비에 누구보다도 많이 돈을 쓰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30대, 40대 가장들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60대가 넘으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후손들한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산업혁명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오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왔는가? 영국은 원래 양을 많이 키우고 양털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모직물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직물 산업을 열심히 육성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에서 면직물이 수입되기 시작했어요. 그 면직물을 갤리코면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직물 옷을 입느라고 모직물을 입지 않게 되니까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갤리코 수입금지법을 만들었죠. 수입금지를 하면 수입이 안 됩니까? 밀수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1721년 대영제국 의회는 역사적인 법을 만듭니다. 그 역사적인 법이 뭐냐? 갤리코 착용금지법.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일제 테레비 수입 금지했을 때 일제 테레비 시청 금지한 적은 없죠. 우리가 미제 자동차 수입 금지를 했을 때 미제 자동차 탑승 금지한 적은 없죠. 영국은 1721년에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면직물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데리고 가서 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수입되던 면직물이 근절되고 새로 영국 내에서 면직물 산업이 일어난 것, 그것이 이름하여 산업혁명, 직물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직물혁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프랑스의 드니 파팽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증기기관 기술을 영국에서 가져와서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증기기관이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석탄 광산에서밖에 쓸 수 없어요. 석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임스 와트라는 기계 수리공이 가만 보니까 야, 요거를 조금만 개선하면 석탄을 반만 떼도 힘을 2배 이상 낼 수 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받아가지고 기업을 시작했죠. 여러분,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결코 높지 않죠.
제임스 와트가 사업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라벅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임스 와트가 중년에 부인이 또 작고를 했어요. 그래서 중년 무전, 중년 상처, 그러면 인생 지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야사에 의할 것 같으면 야반 도주를 하다가 빚쟁이한테 도로 잡혀왔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떠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매튜 볼튼이라는 사업가가 가만히 보니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저것은 한 번만 성공하면 인류 문명을 바꾼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임스 와트를 스카우트해서 같이 와트 볼튼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경영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경영을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가 만료기간을 얼마 안 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튜 볼튼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증기기관 기술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복제해서 내놓겠죠. 그럼 투자한 돈을 절대로 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증기기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볼튼과 와트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끝에 대영 제국 의회에 청원을 합니다. 이 특허는 워낙 중요한 특허니까 특허 기간을 연장해달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특허 중요하니까 기간 연장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영 제국 의회는 치열한 토론 끝에 근소한 표차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를 25년간 연장을 해버립니다. 대영 제국 의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 하면 특허, 기술, 벤처, 기업, 이 실질적인 이익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분을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의회, 그게 바로 대영 제국 의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완성되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가장 잘 사는 국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이 제국을 만들었죠. 그 후 영어는 세계어가 됐습니다. 영국의 의회는 세계 국회의 모델이 됐습니다. 영국의 정치, 영국의 경제, 영국의 사회, 영국의 문화,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세안 게임 축구 열심히 응원하셨죠? 축구 영국에서 시작된 게임입니다.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 체력 단련용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골프, 그거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골프 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테니스 하셨죠? 그것도 영국의 윈블런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증기기관 산업혁명의 위대함은 세계를 영국화할 정도로 위대한 건데, 그 위대한 산업혁명의 폭발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뇌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행복의 비밀 어디에 있냐? 지식재산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구들이 지식재산권의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이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효과가 꼭 나타나지 않는다, 감지되지 않는다라는 제한된 연구 결과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식물, 미생물, 유전자, 모든 것이 지식재산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실패해서 겪었던 그 고초와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빨리 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가는 길, 그 길은 어디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느냐? 바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정책입니다. 정책은 뭐냐? 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병을 고치는 큰 의술입니다. 개인이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겠죠.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올바른 정책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뒤늦은 1차 산업혁명은
기간 산업의 육성과 불균형 성장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후발국의 산업혁명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켰지만은 시대가 변하고 정책 효과가 상실돼서 더 이상 국가가 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불균형 성장의 이론이 이제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시대의 정책을 고수하면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야,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냐? 두 번째 선택은 뭐였냐? 바로 신자유주의,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 정책을 포기했죠. 정책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외국의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을 여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 정책, 그 정책으로 가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그 길목에 바로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등극해서 행복한 나라, 우리 행복한 역사를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살려서 4차 산업혁명에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평생 학자로서 제 명예를 걸고 연구한 이 저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서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반도만한 돌섬 영국이 했던 일이고, 이게 한반도만한 나라 독일이 했던 일이고, 물론 미국도 했지만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자랑스러운 조국, 행복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지식재산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김태유 명예교수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